일단 주제초막은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는 게 보통 두 가지 정도의 글을 같이 해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길어요. 얘는 그나마 첫 번째는 그렇게까지 안 길어도,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움직인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융합의 형태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융합이 아닌 상태로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뭐 인문끼리 동양거 하나, 서양거 하나, 아니면 조선거 하나, 중국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주제총학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많이 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해. 자, 처음에 봐보세요. 자, 가는 두 개 문단밖에 없죠. 동물의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 정형화된 종의 특이성을 갖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종이 구별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에 사는 오토메리스의 나방은 날개에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나방이 쉬고 있을 때는 앞날개가 뒷날개를 덮어서 노란색 나방을 보인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 나타나 이에 대항할 경우에 나방은 앞날개를 앞으로 펼쳐 뒷날개에 있는 큰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큰 원형 무늬를 가시한다. 마치 나방이 이 큰 눈으로 노려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오토메리스 나방 날개 무늬와 과시 행동은 그들 각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온 진화의 적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토메리스 나방 자체가 그런 진화의 결과물의 예가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왜 그리고 어떻게 오토메리스 나방은 이러한 행동을 나타내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나방의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생리학적 작용 원리에 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혹은 색채가 있는 무늬 형성에 관여 살펴거나 더 나아가 무늬를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 따른 생존이나 번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특정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의문은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면적인 원리를 기술하는 것으로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 등 어떻게와 관련된 행동의 발현 원인에 관한 언급이 있다. 단 한 유형은 행동의 진화에 관해서 기술하는 것으로 왜 그런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되었는지 행동의 형성 원인에 관해 언급한다. 이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적응 행동이 진화되었는지에 관한 기술이 포함된다. 그럼 실제로 가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떤 이런 특정 행동이 그런 원인 자체를 규명하는 거는 그 두 번째 문단을 볼 때 두 가지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나가 기억이고 하나가 니은인데 기억대로 본다는 거는 어떻게와 연결된 거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를 찾을 때는 이걸 보라는 거지. 뭐 생리학적이나 아니면은 뭐 신경학적이나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게 하나의 원인이 있는 거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형성 원인에 관한 건데 이건 뭐라 연결돼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왔지만 진짜 말하고자는 건 뭐예요? 진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의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에서도 뭘 얘기해야 돼? 그 진화와 연결된 걸 뭔가 더 얘기를 해야죠. 얘기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으니까. 자, 남은다.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따르면 읽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그지? 자,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고 유전적 것이라고 한다. 일단 이건 다윈의 주장인 거죠. 실제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신은 알겠지만. 감정은 신경의 근육을 자극해서 표정으로 표현되는데 이건 인간도 그렇죠.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분노, 행복, 슬픈, 혐오감, 공포, 놀람 등의 보편적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오죠. 나의 시작할 때. 나의 시작을 얘기할 때 다윈의 말에 의하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 감정이나 또는 몸짓이나 이런 거는 보편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시작을 할 때. 보편적이라고 얘기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는 거죠.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인간이나 또는 동물이나 물론 같은 건 아니지만 인간은 인간끼리고 동물은 동물끼리고 개는 개끼리고 닭은 닭끼리겠죠. 각자 뭐 한다는 거야? 기본적인 감정과 몸짓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대화는 되지 않아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누구나 뭐 슬플 때 뭐 눈물 흘리거나 안타까울 때 뭐 탄식하거나 뭐 짜증날 때 뭐 찌푸리거나 이런 식의 감정과 몸짓은 인간으로 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이것들은 언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되지 않아도 우리가 감정과 연결되는 몸짓들이나 표정들은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인간의 경우 얼굴에 드러난 감정과 기본적인 몸짓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전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나 한편 다윈은 동물에게 나타난 감정 표현 방식과 인간의 감정 표현 방식을 비교해서 감정 표현에 있어서 생물학적 유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근데 이건 주장하기도 했다 딱 이렇게 끝나니까 얘기 별로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건 모두 가능하다는 거야. 어떤 자신에 대한 의사 표현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해품이 꼭 이러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안 도와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얼굴 안 보면 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노약자석에 앉은 다음에 자는 척 하면 되죠. 과연 그럴까요? 그냥 노약자가 되세요. 그럼 되잖아요. 전 노약자인 것 같아요. 그냥 앉아요 돼. 전 노약자는 저 디스크 환자라서 노약자는 맞는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하니까 믿지는 않네. 저번에 전철 타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데 자꾸 할아버지들 쳐다보네. 아 나도 노약자인데 너무하네 라고 하고 싶었지만 머리 하얀색 염색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노약자처럼 보일 거 아니야. 심지어 저희 아버지 나이가 70대인데도 흰머리가 없어요. 그래도 노약자처럼 안 보여요. 흰머리 제가 더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자, 두 번째, 인간의 감정이나 몸짓과 표정에 관한 감정의 표현이 보편적인지 문화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야? 다윈은 선천적이라 얘기했지만 다윈이 아닌 누군가는 선천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모든 문화권에서 행복이나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서나 분노나 두려움 등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제기해본다. 에크만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감정이나 감정 표현과 관련된 실험에서 각 문화권의 여러 차이에도 여러 문화권에서 기본적인 감정인 기쁨, 분노, 경악, 슬픔, 공포, 혐오 등이 발견되며 감정 표현이 유사함을 확인했다. 근데 이거 다윈의 입장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러한 연구를 보면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은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 즉 모든 문화권에서 이러한 발달 프로그램이 확인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다윈이 지적했듯이 진화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비탄 연구를 진행한 트레이시와 마츠모토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스포츠 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승리나 패배의 순간 비탄 표정을 짓는 것 통해서 감정 표현에는 타고난 생물학적 원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 A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야? A 부분 말 그대로 이런 다윈의 입장 자체를, 즉 주장 자체를 긍정한 거잖아요. 그래, 유전적일 수 있어. 보편적이고. 이걸 그냥 설명한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애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시와 마츠모토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전부 다 어쨌든 자인의 입장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살짝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편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법문화적 본성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도 있다. 감정 표현과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크만 등의 연구는 범문화적인 보편적 감정이나 감정 표현이 존재함을 증명했는데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이 개인에 따라 사회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행동주의자들은 뱀이나 벌레에 대한 공포를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은 공포나 슬픔의 감정은 타고나지만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는 사회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뱀이나 벌레에 대해서 모르지만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그것이 위험한 것이며 공포와 연결된다는 걸 배운다는 것이다. 또는 어떻게도 될 수 있어? 뱀이나 벌레 자체가 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혹시나 내가 벌레나 뱀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을 가진다면 학습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얘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지금 에크만이 다시 나오잖아요. 이상 나와서 이런 얘기 나오죠. 감정 자체를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분명히 이런 보편적이거나 선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극은 뭐한가? 학습이다. 후천이라는 얘기죠. 그럼 감정과 자극은 다르다는 얘기네. 그죠? 근데 원래 그 자극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과학집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조건만사나 무조건만사 뭐 이런 걸 보면 자극 자체는 당연히 학습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시계를 울렸을 때 걔가 침을 내지 않아도 시계를 울리고 음식을 주는 행동을 반복시키면 걔가 결국 시계를 울리면 음식이 나오고 생각해서 침을 흘리는 뭐 그런 행동도 다 학습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을 주장한 에크만도 감정 유발 단어가 학습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인간은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을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낼 수 있음을 언급했다. 에크만은 감정 표현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사회에서 성장한 학생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의 결과를 제시하며 이른바 감정의 전시규칙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조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은 보편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학습을 배우면 숨길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여기 차린 게 없어 죄송해요. 이거 학습되는 거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냥 미안합니다가 반복되는 것도 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친절한 느낌인데 나중에는 기계적 학습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일부러 저런 건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몸에 그냥 밴 거니까. 뭐 요새 애들은 좀 덜하겠는데 관광지 가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비관광지에서는 무섭고요 애들이. 자, 근데 4번까지는 문제 풀어보세요.
자, 1분 뒤에 확인할게요. 자, 볼게요. 자, 1번 정답 2번, 2번 정답 1번, 3번 정답 4번, 4번 정답 3번. 이렇게 됩니다. 1번에 보면 전문가의 견해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안 나오죠. 가든 나든. 그냥 진화는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이건 진화에 관한 얘기의 간을 볼 때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이미 나를 안 봐도 1번은 안 되죠. 2번 가는 동물만 나왔죠. 아까 오토메니스 나방. 나에서는 인간 얘기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정답 2번 나오잖아요.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번은 밑줄에 앞과 뒤를 볼 게 있어요. 분명히 가를 볼 때는 행동의 발현연이 나오고, 나를 볼 때는 행성의 형성 원인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 게 나고 이렇게 나온 게 가가 되겠죠. 결국은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해서 생각할 건 뭐냐면, 행동의 발현 원인은 생리학적이나 식경학적 원인 이런 걸 얘기하고, 생물학적 요인 이런 걸 찾으라는 거고, 나하고 연결된 거는 진화와 연결된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 나올 게 1번밖에 없는 거죠. 원형무늬 형성에 관한 유전자 부호 분석, 이거는 생리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 생존 시간 가능성 증가는 진화와 연결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2번이 안 되는 거는 화학적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이나 생리학적 요인으로 보내야죠. 가로 보내야 되고, 3번의 과시행동 결과도 진화하고 연결된 거니까 내려야죠. 나 쪽으로. 그 다음
4번에 나는 생리학적이니까 이거 가로 보내야 되죠. 5번이 제일 매력이 없어요. 5번은 서로 완전히 바뀌었죠. 생략 근거가 가가 되는 거고 문의 드러내는 게 진화 연결된 거니까 이게 나가 돼야죠. 바뀐 겁니다, 이거. 설명드려. 그 다음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4번에 이 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모든 문학관에서 같은 표현으로 해석되는지 묻는 것으로 보아 보편적인지는 인간 모두가 동일 상황에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지를 묻는 것이다. 근데 B를 보면 얘는 그 앞에 볼 때 몸짓이나 표정을 통한 감정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볼 때 아예 이런 감정이나 몸짓과 표정을 통한 감정, 몸짓, 표정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이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 보편적인지 문화권인지 결정되는지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얘가 나온 게 뭐였어요? 이 꼬리 올리는 거죠. 근데 이 꼬리 올리는 건 뭐라는 거죠? 표정 연결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감정에서 형태를 맞아도 동일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이 꼬리를 올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꼬리를 올리게 되면 표정하고 연결된 거니까 안 맞잖아 지금. 그래서 얘는 이런 특정적인 표정이 그게 결국은 이거죠. 어떤 동일한 감정을 나타내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봐야죠. 이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네 번째 줄이에요. 분명히 이런 말 나오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복귀해보면 이런 동일한 감정 자체는 분명히 뭐한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도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A 부분일 거예요. 기억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게 A잖아요. 그죠? 그러면 A에 있을 때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오자 하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정도? 다섯 번째, 아닌가? 그죠?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각 문화권의 차이에도 모든 문화의 기본적인 감정은 유사하다. 그러면 각 문화권 자체가 차이 자체는 있지만 그래도 뭐한다? 이 차이가 있지만 이런 감정 표현 자체는 유사하다. 이게 지금 지문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보기에서는 그런 차이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도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의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각 문화권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동일한 감정에서 나타내는 형태를 어떻게 나타내게 하는지를 하나의 의도성을 가지고 따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할 거야? 의도라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거나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권의 차이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죠. 전혀. 그러니까 3번처럼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보기에 있는 사회적 의도,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가장 매력이 없는 게 뭐야? 4번이나 5번이죠. 왜냐면 자극을 얘기하는 거는 보기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얼굴 근육에 관한 거나 이런 것도 보기에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장 매력이 없는 거죠. 1번의 자연선택을 얘기하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지. 왜? 사회적 의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자연선택이야? 그 다음 2번이 함정이죠. 사회 문화마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가 어떤 의도를 가지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바꿨었어야 되죠. 2번은. 그래서 2번이 함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A 부분 쪽에서 2번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2번을 보면 맞긴 하지만 이게 보기하고의 가능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이 3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보기를 이해하고 찾는 거지 A를 이해하고 찾는 게 아니니까요. 만약에 A를 이해했다면 정답은 2번에 대한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뒤에 5번을 보면 나이를 이해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1번에 보면 아까 에크만하고 다윈은 같은 입장이잖아요.
심지어 트윗이 마츠모토도 다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1번밖에 나올 게 없죠. 반대가 아닙니다. 다들 뭐냐면 범문화적이고 보편적이고 유전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이번이 말이 안 되죠. 동물과 인간의 감정 표현이 유사한 거는 다인과 상관없고, 다인은 인간의 인간끼리, 동물의 동물끼리 감정 표현이 유사하다는 얘기죠. 다른 종끼리가 유사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6번 문제는 니은의 의미와 가까운 건데, 니은을 그냥 보면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때 보인다는 그렇게 여겨진다, 판단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니까 가장 정답이 아닌 거는 무조건 1번이죠. 이건 진짜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2번 선진화군이 노래 결과 보인다. 이거는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안 맞아요. 판단과 상황은 좀 다른 거니까. 그 다음 정신 차리고 있어야 기회가 보인다. 이거는 어떤 기회 자체가 뭐한다. 눈치껏 느껴진다 이런 거니까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4번과 2번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5번. 곧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넘어가죠. 두 번째서는 물시비에 관한 겁니다. 시간에 관한 겁니다. 이 물시계가 지금 돌아가는 데는 없을 거야. 아마 박물관에 가는 있긴 한데 운영되는 데는 없으니까. 물시계가 거기도 있어요. 그 국립관 기념관 가도 있긴 한데 움직이진 않아요. 손이 생각보다 1,000원이 가깝더라고요. 1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거기는 주차비만 내면 되니까 제가 1년에 한 2번씩 가거든요. 혼자 가면 힘드니까 그거 데리고 가고. 소원 보니까 얼마 전에 맛집 엄청 많던데 여기 백반게임 엄청 나왔던데 조만간 월요일마다 시기 때문에 맛집이나 탐방이나 뭔가 좀 이러겠어요. 자, 가문날 시간을 분할할 때 1년, 1개월처럼 장기간을 분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이건 너무 크잖아요. 일상생활 가장 기묘한 것은 하루를 그보다 작은 시간 단위를 분할하는 것이다. 하루는 지구 위의 잦은 운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시간 단위인데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고대부터 이 시간 단위를 좀 더 세분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시간을 구분하는 법으로 하루를 균등분할하는 정시법과 낮과 밤의 길이를 변화에 따라 하루를 분할하는 부정시법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 정시법은 하루 자체를 그냥 균등분할하는 거니까 항상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부정시법은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 하루를 분할한다고 하면 계절에 따라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달라지겠죠. 부정시법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성문이나 성리의 중앙, 궁궐의 안팎이나 종루, 돌을 지어 종이나 북을 설치하고 때에 맞춰 종과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 왜? 각자 시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딱 봐도 일문단을 볼 때 문제가 하나 있겠죠. 뭐? 못 들으면 시간 못 듣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부가고 멀리 있으면 안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예측되는 거죠, 이미. 그게 문해력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문해력이란 그런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일단 1분 안에서 파악할 거는 고대의 이런 시간의 측정에 관해서는 앞으로 두 가지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정시법에 관한 거고 또 하나가 부정시법에 관한 거를 지금부터는 얘기할 거라는 거죠.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얘 같은 경우는 하루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 분할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과거에는 사기들이 뚜렷하니까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되게 컸을 거란 말이에요. 부정시법에서는. 왜냐면 여름 같은 경우에 한 8시 정도 돼도 해가 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 되면 한 5시 정도 돼도 해가 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미 부정식법 안에서는 시간은 다르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정식법의 대표적 방법으로 백과법이 있다. 백과법은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균등분할한 시간 구분 방법으로 신라 때부터 조선 후기 시원역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또 다른 시간 분할 방법으로 하루는 12시로 균등분할하는 12지시법이 있는데, 그리고 24시로 균등분할하는 24판지시법도 있다. 이런 12지시법은 한밤중을 자시로 하여 12지시법은 딱 봐도 그럼 그거겠죠. 12지에서 자축이며 증상업이 신유세 이걸 갖고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각각 12지를 이름 붙여 사용했다. 관측지를 기준하는 지방시의 다시는 요즘 시간 구분 방법으로는 23부터 1시까지, 축시는 1시부터 3시까지 대응된다. 그러면 2시간씩 나온다는 얘기지. 24반 지시법은 각 시를 더욱 세분화해서 초화정으로 나누었는데, 예를 들어 23시부터 0시까지는 자축, 0시부터 1시까지는 자정으로 한다. 오늘날에 사용하는 자정이란 용어는 이러한 고대의 시각제도에서 유래한 것인데, 과거의 시간은 당시의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준시간에 취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정은 12시가 되는데 이때는 12시가 아니잖아요. 이미 조금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시간을 하는 방법이 나왔죠. 그럼 지금 두 번째 문단은 뭐만 얘기했어? 정식법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식법 볼 때 백과법이 있거나 12지시법이 있거나 24만 지시법이 있거나 이렇게인데, 그러면 하루를 100개로 나누거나 12개 나누거나 아니면 24개 자체로 나누는 건데, 어쨌든 얘네들은 다 뭐 한 거야? 정식법 안에 있으니까 균등분할이죠, 무조건. 얘네들은 되게 쉬워요. 그럼 별로 얘기할 게 크게 없다는 거잖아. 문제는 만약에 좀 부정식법 얘기할 때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죠. 자, 부정식법인 경전법은 해가 완전히 어두워지고 난 뒤부터 해가 아직 뜨지 않았지만 하늘이 점점 환해지기 시작할 때까지의 밤을 5등분하여 5경으로 나누고, 경을 다시 5등분해서 5점을 나누었다. 5경은 각각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명명했다. 겨울에 따라 밤의 길이는 변함으로 1경이란 시간 간격도 또 변하게 된다. 경전법에서는 물시계를 사용해서 시간을 측정했는데, 물시계에서 시간의 길이는 바로 물의 양에 대응하는데, 이 물의 양을 눈금을 새긴 자로 측정했다. 후한서 율력지에서는 1년간 총 48개의 대나무를 측정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24절기 각각의 2개의 측정자를 배당한 것인데, 계절에 따라 방관하는 시간은 다르게 분절했기 때문에 물시계의 절기별로 눈금의 간격이 다른 자를 사용했다. 천문관측과 계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후대에 가서 절기별과 그 다음 밤과 낮의 시간의 구분이 좀 더 정밀해졌다. 그 얘기는 뭐야?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부정식법을 안 썼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균등분할하는 방식을 썼을 거는 거야. 세 번째는 그래서 부정식법을 얘기하긴 하는데, 부정식법은 지금 뭐만 얘기해요? 경전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죠. 해가 지고, 해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두워진 상태, 그 다음에 해가 아직 뜨지 않았지만 하늘이 환해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니까 부정식법 안에는 뭐가 없어? 해가 없어야 돼요. 해가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간을 뭐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 시간 자체를 여기서 그냥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해가 뜰 때부터 또는 뭐 아니면 해 자체가 질 때부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시계 자체를 사용한 거는 물시계가 뭐 할 거야? 해시계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이겠지. 왜? 해시계는 분명히
계절에 따라 낮과 밤의 길이 자체가 바뀌니까 그때그때 평균치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물시계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물시계에서 이런 물시계에서 세 번째 문단의 중하동에 보면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시간의 길이는 물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야? 물과 시간의 형태는 비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물시계는 측정 자체가 정확하게 될 수가 없고요. 물론 고장나면 좀 다르겠지만 물리 자체를 적대적제에만 맞춰주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물시계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실제로 이게 원리를 뭐 저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영화 그 보면 세종대왕하고 그 장혁 씨 나왔던 뭐 영화 있는데 그거 보면 물시계 운용하는 원리 쭉 나와요. 그 영화 안에서 보면 진짜 물시계를 그렇게 만들어서 한 건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하게 잘 나와요. 보게 되면 굳이 뭐 사람이 크게 매일매일 옆에서 있지 않아도 시간이 잘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날. 그러면 조선시대 백성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왕권과 통치 질서를 보여준 일이었고 이를 위해 조선은 초기부터 정밀한 시간 측정에 근거해서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게 되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시간 통제죠. 그러면 처음에 이 짓거리를 한 거, 가에서 이런 거를 한 거는 결국은 나일문단을 볼 때 백성 자체를 통제하기 위한 거죠. 백성을 통제할 때 그거를 뭘 이용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통제했다는 얘기잖아. 왜? 이 백성 통제를 한 거는 뭐와 연결되는 거니까? 왕권. 이거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 자체는 시간 자체를 운용하고 시간을 신경 쓰고 하는 건 전부 다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밤에 뭐예요? 사대문 다 잠궈놔버리죠. 그죠? 그게 시간에 따라 붙이고 잠그고 붙이고 또 열어주고 이러면서 시간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하냐면 70년대까지 하죠. 박정희 때까지 하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뭐 염색, 뭐 미니스커트, 뭐 장발 이런 것까지 단속하고 막 그러잖아요. 엥 하고 울리면 돌아다니도 되긴 하는데 돌아다니면 형사가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갔다가 잡아놓고 뭐 거기서 이제 꾸러앉히고 있고 뭐 그러고 이제 사이렌 울려서 해제되면 보내고 뭐 이랬다고도 해요. 저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 조선왕건과 태조 이성계는 한양을 도읍을 옮기고 신양고판에 종교를 짓고 큰 종을 쳐서 시각에 따라 종을 치게 했다. 이 종을 신원대종이라고 해서 백성의 생활에 규제하는 수단을 사용했다. 이 종을 운영할 수 있는 시계로 물시계인 경루를 만들어 사용했고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인정과 팔을 두었다. 이 설명들을 한다면 조선시대에는 세종 이전에도 물시계는 있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더 정밀하게 만든 게 세종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인정과 팔은 각각 도성에 문이 닫히고 열리는 시각을 알리는 것으로 태종 때인 1401년부터 시행되었다. 경전법을 적용해서 초경의 3점, 종을 28번 쳐서 성문 닫아 사람의 출입을 통제했고 오경 3점의 종을 33번 쳐서 성문을 열게 했다. 인정과 팔의 사이는 매경과 전마나 두 가지로 시간을 알았다. 근데 여기서 초경 3점에 28번 외친지 오경 3점에 종을 33번 외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정도를 쳤다라는 횟수는 알겠는데 이 횟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두 번째 문단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인정 자체와 하루는 인정 자체가 이제 문 자체를 뭐 할 때, 닫을 때, 얘가 문 자체를 열 때 이용됐다 하는데 이 방법에는 뭘 이용한다? 부정식법을 이용했다. 라고 나왔죠. 왜냐면 헌한데 문 닫기 애매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부정식법 이용한 거겠죠. 경전법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식법 이용하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인정과 팔은 순천함의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인 순자법을 운영을 위해 필요했는데 순자법에 따르면 야간의 통행 금지 시간을 규정해서 해당 시간에 통행하는 자는 모두 가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인정과 파리에 종을 치는 것은 통행금지와 해제를 알리는 일종의 예비종이었고 밤 시간에 통제와 시간을 알리는 시보가 여러 번 이루어진 데 비하면 낮의 시보는 그러지 못하였다. 위락의 정오에 오거라고 해서 북을 찾아서 정오의 시각을 알렸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사통팔달하는 거리에 종로를 세웠다. 사통팔달 쉽게 가면 교통이 잘 발달된 곳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종과 물시계 설치해서 조선시대 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물시계 유지보수의 관리가 어려워 궁궐 안에 거대한 물시계 설치하고 시간 가리는 기상관측을 관장하던 관서인 서원관이 맡았다. 왜냐면 의금부는 물시계를 관리할 수가 없는 게 여기는 경찰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물시계 같은 경우가 처음에 관리는 의금부에서 하지만 나중에 관리는 넘어가는 거죠. 서원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에는 결국 뭐 때문인 거야? 얘네는 유지보수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세종에 와서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청동으로 물시계를 만들었는데 이후 세종은 기존의 물시계를 개량하도록 해서 보다 정밀한 자격률을 제작해 표준시계를 쓰게 했다. 자격률은 나무 인형이 종북 징을 쳐서 시각을 알리고 시를 알리는 팻말을 보여 시의 경과를 자동으로 알려주었는데 물시계 시각을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관료가 없어도 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인정 8회 시각은 이 시계에 알려주는 시보에 따르게 되었고 시보의 방법은 광화문에 대종고를 세우고 자격루에 나무 인형이 치는 종과 북소리 듣고 대종고를 울리면 종루의 종직이들이 여기에 맞춰 성문을 여닫는 것을 알리는 종을 쳤다. 그러나 광화문에서 종루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멀어 대종고 소리를 제때 알아보지 못해서 착오가 생기게 됐다. 역시 그런 일도 있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볼 때. 그러나 결국은 실제로는 이 두 개 문단을 볼 때 나가 먼저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하면 되는데 뭐 나에서는 좀 시각운영 방법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냥 통치력적 관련된 정치 얘기하는 거고 가가 약간 기술 얘기죠. 자, 그럼 문제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볼게요. 1번 정답 2번, 2번 정답 5번, 3번 정답 2번, 4번 정답 1번 이렇게 됩니다. 그 1번에 2번은 아까 A 부분에 나오잖아요. 종을 치는 횟수는 다르지만 이유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10대에 28번을 친다는 얘기고 닫을 때 아니 그치 닫을 때 28번 치고 열릴 때 33번을 치는 건데 그 이유는 모르는 거니까 2번은 모른다가 되는 거고 2번에 5번까지도 쉽죠. 의금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근데 그건 유지보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얘네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라면 서운관이랑 바꿔서 써야죠. 그 다음 3번은 1번에 보면 5경삼점이란 시간 자체가 여기 뭐 성문을 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되는 게 5경삼점인데 성문을 연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하늘이 환해지기 시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자정부터 축조 사이의 시간은 아까 가문단을 본다면 한 12시 정도의 시간에서 뭐 2시 정도의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하늘이 환해지지 않죠. 시간 차이가 너무 많죠.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번에 당연히 여름보다 겨울이 더 길죠. 왜냐면 겨울이 밤의 길이가 더 길 거니까. 그리고 경정시법이 연결된 부정시법은 분명히 밤의 형태를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겨울이 밤의 길이가 길 거니까 당연히 더 길게 시간 간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름은 밤이 더 짧을 거니까 시간 간격이 좀 더 짧을 거고. 그러니까 정답 2번. 세 번째, 인정과 파묘는 백과법이 아니었죠. 부정시법이었으니까 계절과 상관이 있죠. 그 다음 인정과 파묘의 시간을 구분방법을 보니 역법이 발달할수록 오늘날 표준시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표준시는 오늘날의 현대에서 얘기하는 표준시라는 건 뭐야? 이거는 계절이나 또는 낮이나 밤자치의 길이하고 아무 관련도 없죠. 그죠? 하루를 말 그대로 저기 있는 것처럼 균등분할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정시법은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건데 아무리 얘가 발달돼도 현대의 표준시와 가까워지는 건 이상하죠. 얘를 갖고 접근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정시법을 갖고 접근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4번이 함정이 있죠. 5번 이건 얘기할 게 없죠. 거꾸리를 보자. 그리고 해가 뜨기 이게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해가 다 지고 어두워질 때부터 해가 뜨지 않았지만 환해질 때 되겠으니까 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 4번에 보면 닭과 연결된 가장 큰 포인트는 세 번째 줄에 있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개량에 거듭한 중국의 물시계는 물을 모아서 시간을 재는 수소에 물을 흘려주는 파수해수를 늘려서 물의 압력과 흐름을 일정하게 해준다. 그러면 보기대로 본다면 이런 물의 압력이나 또는 흐름이나 이런 거는 물의 압력에 따라 흐름 자체가 뭐 한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처럼 유속의 변화가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압력에 따라 기본적으로 일정한 상태인데 유속이 변한다는 건 서로 문장이 충돌돼 있죠. 그러니까 정답 1번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압력에 따라 유속은 일정하다 이렇게 썼어야죠. 바로 자 그럼 좀 찾다가 세 번째 거 들어가. 세 번째는 지금 보내죠. 나눠줘요. 말 그대로 뭐 금융, 그 다음에 가계, 소비, 기업 이런 활동에 관한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뭐 공항, 아니면 사회 질문에서 나오는 그런 정부의 뭐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경제 문제는 어쨌든 계산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해요. 그래프나. 자, 이분 다 보세요 한번.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중개는 고객으로서 예금을 수취한 데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해서 수익을 얻는 과정을 갖습니다. 쉽게 가면 이런 얘기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거 아니야. 돈을 맡기면 우리는 뭘 받지? 이자는 없겠죠. 나중에.
그리고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거야? 그냥 이자를 못 줄 거 아니야. 그래서 기업에 빌려주고 기업을 통해서 대출자를 받고 우리한테 일부 주고 은행도 일부 챙기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보통은 그래요. 말 그대로 우리가 또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대출을 하면 뭐 할 거야? 이자 내겠죠. 그런 겁니다. 자, 대출은 예금에 비해서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이 일반적인데 단기에 비해서 장기의 경우에는 신용 및 유동성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청구된다. 금리가 뭔지 다 알죠? 승현님 혹시 금리가 뭔지는 알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장기금리가 단기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지. 5년 만기짜리 1년 만기를 볼 때 5년 동안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가능성이 더 높잖아.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회사가 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게 장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품에는 이자를 좀 더 높게 일부러 매긴다는 거죠. 저도 거의 뭐 10년 만기짜리 하고 있어요. 보면 이거 편한 건 하나예요. 제 입장에서는 매달 내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년 정도 끊어도 되는 거니까. 그 10년 안에 제가 죽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뭐 회사가 계약이 만료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근데 대출할 때 보면 걔네가 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뭐 회사 뭐 그런 것들 연결된 것들. 자, 은행은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인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다. 은행의 자금 중개는 예금자, 은행, 대출자로 연결되므로 비교적 단순 구조를 거쳐 장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일본의 얘기는 따로 정리 안 할게요. 이건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은행 시스템 밖에 있어 건전성 규제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예금자 보호 등과 같은 은행 수준의 규제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인문학 시작할 때 얘기하는 이 그림자 금융 자체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이라고 나오는데 꼭 기억할 게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회사는 누가 아니에요? 은행이 아닌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은행이 아닌 회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제1금융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어쨌든 여기는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 각종 펀드 신탁, 자산유동화, 증권 등의 상품이 포함된다. 그럼 증권사나 보험사가 운용하는 금융이라는 얘기예요. 은행은 고객 예금을 재원을 해서 대출을 실시하는 반면에 그림자금융은 대출을 실행하고 받는 대출채권을 시장에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면서 자금 중개 가능이 은행과 반대로 진행된다. 이때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를 콘딧이라고 얘기하는데 콘딧은 도관, 물이나 석유가 흐르는 파이프처럼 돈이 흘러다니는 관이라는 의미다. 이건 콘딧의 그냥 사전적인 정의예요. 이건 별 의미가 없죠. 콘딧은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를 발행한 어음 등의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를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이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콘딧에게 원활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콘딧이 발행하는 어음 등을 보증하면서 신용도 높여야 되는데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 금융회사는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지. 이렇게 신용 자체를 따질 때는 은행하고 이렇게 금융회사 자체를 보면 누가 더 높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무조건 은행의 신용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잖아. 이 회사의 신용도는 은행 자체가 보장해준다. 저희는 어떤 은행과 거래해요? 이런 걸 일부러 얘기한다는 거야. 왜? 사람들은 증권사, 보험사, 투자, 펀드 이런 건 좀 불신할 수 있지만 은행은 안 망할 걸 생각할 거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 중에 최근에 10년 동안 망한 은행이 일단 겉으로는 없네요. 겉으로는. 그죠? 현재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이 있긴 있어요. 그 국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라 은행이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국가가 좀 같이 관리하는 은행이 아마 우리은행일 겁니다. 우리은행이 지금 좀 상태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현재는 국가가 관리하면서 또 다른 기업을 찾고 있는데 그 안 찾아주니까 조금 몇 년 정도 좀 국가가 같이 관리해주는 형태. 망할 회사들 이미 다 망했어요. IMF 때. 지금 남아있는 회사는 덩치 큰 몇 개만 있고 얘네들도 요새 자금력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뭘 줄이고 있냐면 자꾸 ATM 기가 자꾸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줄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새 은행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ATM들이 좀 대치되는 게 좀 많아요. 보게 되면. 이게 제일 누가 문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힘들었죠. 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야 뭐 솔직히 우리들이 니네가 나중에 커서 회사원 되고 할 때 종이 통장을 갖고 다닐까요? 그거 찍어보고 돈 이렇게 느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스마트폰을 하겠죠. 심지어 요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적금 같은 경우도 은행 창구 안 가도 돼요 이제. 심지어 대출도. 저도 대출 받을 때 그냥 전화로 받았단 말이에요. 필요한 서류는 그냥 이메일로 보내버리고. 요새 이렇게 하고 다 끝내요. 굳이 은행 창구 안 가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 콘딧을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채권을 묶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한 뒤에 여기서 발생하는 흐름을 기초로 해서 신용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처럼 금융에서 그림자 금융에서는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만기가 짧은 단기증권 만들어 시장에 내다파는 증권화 통해서 다수의 금융회사들의 중개사들을 만들게 되므로 전통적인 신용중개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금이 준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의 특징을 맨 마지막에 잘 정리했죠. 말 그대로 뭐 한다? 단기증권. 이런 장기증권을 뭐 한다? 판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얘기 나오죠. 마지막. 다수의 금융회사 자체가 이렇게 볼 때 중개사들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수의 금융회사가 중개사를 만나는 건 몇 가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얽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죠. 중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자금의 흐름이 끊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 도산하게 되면 연쇄 도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그래서 얘네들이 일반적인 은행보다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금들이 안 많으니까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은행에 5년 만기, 10년 만기짜리 한다는 건 자기네가 갖고 있는 현금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단기증권을 판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력이 별로 없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신용증권이 신고할 만한가는 결국 그림자금융이 최초에 실행한 대출의 건정성 여부를 전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뢰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투자하겠어? 꼭 망할 것 같은 회사에 왜 투자해? 그러다가 다 망하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부도가 안 날 것 같은 회사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실패하지 않으려면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냥 적금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은행은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무조건 지원해줘요. 개인한테는. 근데 이런 회사들은 망하면 국가에서 1원도 지원하지 않아요. 왜? 니네들이 갖다가 박은 건데 우리가 왜? 근데 은행은 국가에서도 어쨌든 운용을 같이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5천만 원까지는 혹시 은행이 부도가 나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금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이 별로 안 되죠. 깨끗해야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새는 한 4점 몇 % 되는 것 같고 적금도 되게 높을 때는 8에서 9%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아서 1.15인가 뭐 이러는데 1.1이면 사실 은행에 넣어놓나 갖고 있나 별 차이가 없는 거고 펀드나 이런 것들은 뻥튀기 많이 되면 20%까지 뻥튀기가 될 수도 있어요. 증권 같은 게 특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노리는 건데 잘못하면 한 번에 다 날아갈 수도 있죠. 원래 도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에 확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번에 확 망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신뢰도는 무조건 투자자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 나오죠. 대출받는 사람이 만약에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에 대출채권이 불량해지고 신용증권 역시 부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증권이 어떤 대출과 연계되는지 투자자는 알 수가 없어.
신용 위험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콘딧은 트레칭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신종증권의 신용구조를 변경해서 이를 해보자고 한다. 트레칭은 신용증권을 신용도별로 조합내어 판매하는 증권의 기법으로 다수의 대출이 동시에 부실화될 확률이 낮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콘딧은 증권화 과정을 거쳐 만든 신종증권들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은 상위 트렌지, 열악한 하위 트렌지로 분할한 뒤에 대출 부채에 따른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지에 집중시켜 상위 트렌지를 보호하고자 한다. 증권화를 통해서 총 위험을 줄일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결국은 신용도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바뀐 척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상위 쪽은 뭔가 좀 더 안전한 거를 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투자 요인이 좀 더 생기는 거죠. 트렌칭은 대출 채권의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디에 집중시켜 위험 구조를 변경하면서 상위 트렌디의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 비상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하위 트렌디를 매입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손실을 입는다. 그러면 다른 얘기는 뭐가 돼? 하위는 손해봐도 상위 쪽에서는 손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위가 나면 상위 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부도 나면 무조건 하위는 손해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위 쪽은 어떤 인간이 투자할까? 투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손실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 하위 쪽은 어떤 사람이 투자하냐면 이자 많이 줄 것 같은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회사들의 하위 트렌지를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단기간에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위 트렌지일수록 금리가 높아요. 대신 부도 확률도 높죠. 그걸 이제 도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도박을 하는 겁니다. 원래 모든 상품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높다는 거는 이런 불안전성도 그만큼 높다는 거고, 금리가 낮다는 건 불안전성도 낮다는 거예요. 쉽게 가면 금리가 높다는 거는 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부도 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고, 금리가 대신 낮다는 거는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생각보다 펀드나 투자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후 부도가 계속 이어져 하위 트렌딩 투자자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상위 트렌딩 투자가 손실을 입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 세 번째 문단에서 이 콘딧 자체가 만드는 이 트렌칭은 이렇게 상하고 하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지면 뭐 할 거야? 위험도 자체는 이전과 같지만 하위의 위험도는 높고 상의 위험도는 하보다는 낮춰서 전체 위험도가 50이라고 친다면 이쪽으로 뭐 70, 이쪽으로 30으로 분할시키는 거니까 왠지 얘는 덜 위험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는 결국 뭐라고 얘기했어? 숫자 유인이라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 좀 더 안전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용도죠. 신용도가 좀 더 높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왜냐면 위험도가 낮다는 건 신용도가 높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그림자 금융이 만들고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1년 후에 하나의 지금 사례가 나오죠. 1억 원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각 대출 채권이 1년 후에 부도날 확률은 10% 동일하며 대출 채권의 부도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하자. 대출 채권이 부도 처리될 경우에 해당 채권에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하자.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 이를 기초로 신종증권을 발행하네. 상위 트렌드, 하위 트렌드를 구조한 경우 생각해보자. 이때 상위 트렌드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확률, 회수 확률은 신용증권의 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모두 되므로 두 대출 채권이 동시에 부도나지 않기만 하면 1억 원을 확실하게 받는다. 두 채권이 동시에 부도할 확률은 1%이므로 회수의 확률은 99%이다. 반대로 하위 트렌드 투자자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각각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81% 된다. 그럼 회수 확률이 99%와 81% 확실히 차이 나죠.
10% 이상 나잖아 지금 봐도. 그러니까 하이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부도날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 자, 상위 트렌 투자가 개별 대출을 실행할 경우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즉 회수 확률은 90%였으나 신용증권의 트렌칭에 의해서 회수 확률이 99%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부도날 확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꼴랑 1%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죠. 반면 하이 트렌드 투자자는 신용증권의 트렌칭에 의해 회수 확률이 81%, 대출채권에 비해서 9%포인트 낮은 회수 확률을 감소하게 되며 사실상 하이 트렌드가 부담한 9%의 회수 확률은 상위 트렌드를 이전된 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얘가 똑같이 99배에서 얘가 80으로 빠졌다는 건 위에가 90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고, 즉 9%의 위험도를 얘한테 주고 9%의 신용도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전체 총량은 안 바뀐 건데 딱 봐도 뭐 한 거야?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상위 트렌드 가격은 0.99 곱하기 1 플러스 0.01 곱하기 0, 0.9억 원, 0.95, 99%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이 트렌드 가격은 0.81억 원에 거래된다. 트렌딩 기법은 회수 확률이 90%에 불과한 대출채권은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서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자들에게 낮은 신용 위험을 가진 신용증권을 제공하면서 투자율을 제공해서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협정 기법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단언량이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있죠. 네 번째 문항에서 회수, 즉 이 부도날 확률 10%는 높은 걸까 낮은 걸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될 때는 분명히 네 번째 문단 마지막에 이럴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 90%에 불과한 대출채권은 신용위험이 높다. 이렇게 된 건 신용위험 자체가 분명히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에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은 투자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져. 그래서 일부러 99% 올려서 사람들이 볼 때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게끔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이미 두 자리니까요. 전체 100이라고 볼 때 10이니까 별게 없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다음 마지막, 이런 그림자 금융의 도입 초기에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면서 금융 효율성과 접근성을 촉진하면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것을 평가받았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얘가 99% 올리면서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는 거니까 자금을 더 그만큼 많이 유동성 있게 돌리는 거니까 초반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금이 경직되어 있는 사회보다 자금 움직인 사회가 발전하는 게 더 높은 거니까요. 이런 그림자 금융의 금융기법은 위험 총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얘기했어 지금. 위험도는 똑같다고. 위험 구조만 상위 쪽과 하위 쪽으로 변경해서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위험 부담 수준을 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총량을 줄이는 금융기법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신종증권 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경제가 감당해도 위험을 잡고 증가한 역사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그림자 금융 자체가 이렇게 그런 얘기잖아요. 금융 자체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위험도도 그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을 때 부도나면 개박살 나는 거죠. 두두두두두 이렇게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다는 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림자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결국 문제가 생겼죠. 그림자 금융의 금융위기 확산에 주요 경로에 지목되면서 그림자 금융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요인을 재평가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죠? 만약에 이쪽부터 시작했는데 이쪽이 최종이고 이미 여기서 끊어지면 얘네 자금도 다 묶이고 얘네는 이미 다 망했으니까 돈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자금융은 전체 총 위험도는 결국 바뀌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자, 뒤에 4번까지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1분 뒤에 마칠게요. 자, 볼게요. 1번 정답 1번, 2번 정답 5번, 3번 정답 5번, 4번 정답 5번 이렇게 됩니다. 1번은 아까 분명히 단기증권은 판다고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걸 왜 매입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뭘 갖고 장사할 건데, 이걸 팔면서 장사한다고 나온 건데 이미. 2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플러스 1이라는 얘기의 상관계수는 첫 번째 문제를 볼 때 하나 묻어나면 같이 묻어 하나가 같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21, 0이라 나오는데 신종증권 이게 필수 금액이죠. 그러면 여기서 2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야? 2라는 숫자는 결국은 지금 보면 상위에 받는 금액 1도 그냥 있고 얘 하위도 둘 다 1 받아서 2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도가 뭐한 거야? 안 난 경우죠. 그러니까 둘 다 1씩 해서 2를 잘 받은 경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야? 이런 부도 확률이 10%인 거는 A 자체는 부실인 거고 B 자체는 하위니까 10%밖에 받을 확률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런 얘기 비슷한 거예요. A, B라고 만약에 있다면 상위와 하위가.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여기 봐봐.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게 상관계수 1일 때는 하나 묻어나면 같이 묻어나는 거였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 경우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죠. 얘도 실제로 나올 수가 없는 숫자죠. 말 그대로 숫자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나왔다면 어쨌든 부도가 하나가 난 거고 이것도 결국은 부도가 하나가 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거죠. 이렇게 보면 이해 되게 쉽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형태에서 지금 되는 게
여기로부터잖아요. 얘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형태가 나왔으니까 지금 B를 볼 때는 뭐 한 거야? 회수 확률은 어쨌든 부동하나 나왔으니까 제로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무조건 4번 아니면 5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4번, 5번은 심지어 C까지가 똑같으니까 처음에 회수 확률이 90%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죠. B하고 C를 왜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도 확률 자체가 C라는 거는 회수 확률 자체도 기본적으로 90이니까 5만. 여기만 90만 잘 생각하면 여기는 그냥 0 나올 거고 C 자체는 그냥 1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상위 트렌디가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뭐예요? 부도 났으니까 어차피 0이죠. 그럼 하위도 당연히 0이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부도 났는데 어떻게 받아? 이런 얘기예요. 뭘 크게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신경 쓸 숫자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숫자만 신경 썼으면 정답은 쉽게 나와요.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면 기업과 니은. 기업은 은행을 통한 전통적 신용중개고 니은 자체가 그림자금융인데 5번에 볼 때 니은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신용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금신력 있는 금융회사는 당연히 누구도 필요해? 전통적인 신용중개도 필요하죠. 왜냐면 은행을 믿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얘네는 부족하니까 은행을 끌어오니까 둘 다 은행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신용은 은행 자체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기업도 필요하고 니은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 필요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겁니다. 1번 단위가 제일 쉽죠. 기업은 니은에 비해 자금 중개 과정이 좀 짧죠. 왜냐면 사슬로 안 읽혀 있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직접 가서 빌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은행 돈이니까.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 다른 데는 빌려온 돈을 우리한테 또 빌려주는 거잖아요. 쉽게 가면 이쪽으로 간다는 건 얘는 이렇게 먼저 빌린 돈을 우리한테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이 돈이 엮여 있는 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문제 생겨도 내가 안 갚는 게 아니라 혹시 빌린 게 있으면 얘한테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 다음 4번은 분명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번째 줄, 자금 조달의 경우 경기 호황일 때 채권 발행량이 증가되고 불황일 때는 채권 발행이 감소하는 경기 순수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도 확률은 거꾸로 가죠. 경기 호황일 때는 낮아지지만 불황일 때는 높아지죠. 왜냐면 부도 확률은 경기가 불황일 때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도는 확률 자체니까. 그러면 5번에 볼 때 규제 당국은 레버리지 규제 중에서 호황기에는 금융의 자금 조달 경기 수능성을 낮춘다 까지는 맞아요. 왜냐면 이 그림자 금융은 어쨌든 위험도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황기에는 이런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 경기 수능성은 낮춰야 돼요. 왜냐면 잘 되고 있는 상태니까. 하지만 불황기의 역행성은 왜 낮춥니까? 역행성은 낮추면 안 되죠. 이건 유지하거나 좀 더 높이거나 그래야죠. 왜? 그럼 뒤에만 볼까 그럼? 이런 얘기잖아. 불황기에는 이런 그림자 금융이 경기 역행성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역행성은 유지하든지 이렇게 높게 가야 돼요. 무조건. 역행성이란 것 자체가 분명히 뭐였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황일 때는 그림자 금융이 갖고 있는 뭘 높여야 돼? 규제는 높여야죠. 왜냐면 얘한테 규제를 풀어주면 경기 역행성 자체를 풀어주면 점점점 얘네 많아져서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황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침체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림자 금융 자체를 뭐 해야 돼? 규제를 해야죠.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역행성을 더 줘야죠. 아니면 있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 상태 되면 근자 균형 상태를 완화시켜주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 다 나옵니다. 거꾸로 가는 얘기죠. 그걸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나올게요. 자, 모의고사 오늘은 조금 주제 통합이니까 마찬가지. 주제 통합으로 하나 볼게요. 나와 있는 게 또 하나 있고요. 자, 96쪽 펴보세요. 96쪽, 97쪽에 걸쳐 보면 17번까지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 6문제짜리인데 이게 지금 중국과 우리 입장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일단은 마지막은 뭐 단어 문제니까 별거 없어서 일단은 10부터 17이죠.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일단 11분은 드릴게요. 자, 시작.
자, 1분 뒤에 확인할게요. 자, 일단 볼게요. 자, 12번 정답 1번, 13번 정답 4번, 14번 정답 3번, 15번 정답 5번, 16번 정답 5번, 17번 정답 4번 이렇게 돼요. 17번만 먼저 볼게요. 17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볼 때 나라에서 수용되다, 그럼 나라에서 쓰이다는 얘기죠. 사용하다의 뜻인데 다루어지는 건 사용하다고 좀 다르죠, 뜻이. 그러니까 정답이 4번밖에 안 나오는 거고, 이게 지문이 가는 좀 짧고 나는 조금 더 긴데, 가 얘기는 중국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조금 국사를 그러니까 뭐 역사를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대동법을 이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죠? 대동법을 볼 때 우리가 임토작품 얘기나 뭐 아니면은 가에서 나오는 공납제처럼 뭐 이 공 나오고 나의 그 두 번째 문단에 본 것처럼 후공, 민공 이렇게까지 우리가 배울 일이 없는 게 우리나라는 군주, 황제 이렇게 되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근데 대동법은 이 정도는 아니죠. 아, 모든 거 그냥 따로였다 이 정도만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중국이든 우리든 세금을 낼 때 특사물을 가지고 내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다 일괄적으로 쌀로 내는 게 차이 맞는 거냐 이런 문제는 되게 많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특산물이 근데 그 지역이 워낙에 잘 될 때는 특산물을 내는 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정약용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은단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토작공이 우리하고 잘 안 맞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특산물이 그렇게 지역마다 딱딱딱딱딱 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쌀 내는 게 낫다는 거죠. 왜? 쌀은 어느 지역이나 생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쌀을 결국은 내자는 건 뭐냐면 이 쌀같이 연결되는 대동법은 기본적으로 왜 주장하냐면 조선이라는 데는 이런 특산품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거냐 아닐 거냐 그런 문제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12번에 보면 적절한 건데 가에는 임토작공의 의미, 임토작공의 의미는 첫 번째 문단에 잘 나오죠. 그래서 곡물이 각주의 토질에 맞게 정비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상자들의 상이한 견해가 세 번째 문단에 당나라 학자 육지 얘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볼 때 학자 여주겸 얘기 나오죠. 이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면 학자 여주겸 그 다른 얘기잖아 무조건. 그래서 다른 견해 소개하고 있는 게 맞죠. 육지하고 여주겸이 갖고 있는 해가 자체가 달라졌으니까요. 13번 같은 경우 일치하지 않는 건데 4번에 민공에서 임토작용이 적용되었는지, 민공은 제후국의 백성이 그들에게 제후에게 바치는, 즉 군주에게 바치는 이런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군주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왕을 얘기하는 건데 중국에 있는 왕은 우리의 왕과 다릅니다. 그죠? 우리로 치면 얘네는 뭐예요? 그냥 뭐 영의정 같은 애들인 거죠. 왜냐면 왕이 내려주는 거니까 이것도. 그래서 민공에서 임토작공에 적용된지 여부에 대해서 정약용의 입장은 조선 초 학자들의 주의적 입장과 달랐다. 안 달라요. 정약용은 분명히 나에서 마지막 문단을 볼 때 대동법을 옹호한 학자 중에는 정약용처럼 임토작공이 후공과 민공에서 모두 수행되었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다. 그러면 민공에서 임토작용이 적용되었다를 정약용은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이죠. 근데 조선 초 학자들의 주류적 입장은 어디 나와요?
어쨌든 나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중립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대동법의 시행은 중국 임토작공을 수용한 조선의 학자의 태도 변화와도 맞물려 있었다. 조선 초만 하더라도 임토작공이 후공과 민공에서 모두 시행됐다는 해석이 주류였다. 그러면 조선 초에도 주류적 입장은 민공과 후공에서 임토작공이 모두 수용됐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의 입장과 똑같네요. 둘 다 그렇다. 그러니까 달랐다가 아니라 같다. 바꿔야죠. 문장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조금 헷갈리죠. 살짝. 한번 끊어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14번은 적절한 건데 기억 때문에 결국 뭐가 생긴 거야? 세 번째 문단이 생겨서 세 번째 문단에 다른 입장이 생긴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같은 고도에서 공은 두 개의 층에 만들어진데 하나는 제국의 군주가 천자에게 진행하는 공인 후공, 그 다음 민공.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12번하고 연결시켜서 14번에 한 번 더 볼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이와 관련하여 당단학자 육지는 민공의 수치 방식이 후공과 다르지 않았다고 이해하며 이를 계승해한다고 보았다. 이는 그의 양세법이 비판에서 잘 드러나는데 양세법은 국가의 재정회복을 시도했던 덕종이 시했던 세제로 곡물의 특단판 대신에 곡식이나 돈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다. 육지는 양세법의 부과 방식이 그 지역의 특성을 놓쳤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 재화의 생산량에 따라 그 가격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돈을 수치해서 각 지역의 재화를 사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조경은 후공과 민공의 수치 방식이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임토작공에 기초한 곡물납부는 후공의 범주에만 시행되었으며 민공의 경우에는 특산물이 아닌 일반적으로 세금으로 수치된 후에 시장에 구입한 특산물로 진상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봤다. 다른 거잖아요 이미. 그 다음에 디귿은 14번에 3번의 디귿 후공과 마찬가지로 민공의 경우에도 임토작공이 실현 가능한 이유로 제시된 것이다. 왜냐면 세 번째 문단 아까 시작할 때 정의학용은 임토작공 후공과 민공 모두 시행되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서 확인됐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야. 정의학용은 특산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산물은 왜 조정이 정의해? 그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그냥 내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쉽게 가면 전주란 지역에서 인삼도 안 나왔는데 니네는 인삼 내 이딴 짓걸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조정은 뭘 모르는 거야? 지역의 특산물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의학이 얘기할 때 특산품을 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둘 거면 그 지역에서 알아서 특산물 낼 때 그냥 받던지 그게 싫으면 네가 지적질하지 말고 그냥 쌀로 쳐받던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요새는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죠. 왜? 그냥 돈을 내니까요. 요새는 돈 내는데 이런 걱정을 왜 해요? 근데 그 당시는 화폐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 15번에 적절한 건데 5번에 볼 때 정약용과 유영어는 공의 수치 방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죠. 아까 정약용은 계속 얘기 나오죠. 임토작공이라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유영어는 두 번째 문단에서 볼 때 뭘 갖고 얘기해? 곡식을 바쳤다고 주장했다고 나오잖아요. 중간에 곡식이에요. 그러면 공의 수치 방식에 대해서 곡식과 임토작공으로 다르지만 둘 다 대동법은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문단 마지막에도 대동법이 안착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 정의학용은 대동법 역시 필요해라고 했으니까 둘 다 대동법의 시행의 필요성이 있어서는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같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6번에 볼 때 5번의 정약용의 입장에 따른다면 근원을 맑게 하지 않고 하류만 맑게 하는 개혁일지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하류만 맑게 하는데 가깝지 않는 거라고 보기에 마지막에 했으니까. 하지만 사회분업이 발달되지 않은 조선현실을 고려할 때 대동법을 가지고 세금 거두는 것은 온당하다. 온당하는 게 뭐야? 맞다. 왜냐면 실제로 맨 마지막 문단에 임토작공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은 조선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동법을 실현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거 안 맞다는 거야. 중국과 우리는 상황이 달라. 중국 애들은 이게 잘 현실에 맞기 때문에 임토작공이 맞는 거지만 우리 현실에는 임토작공이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맞아. 왜? 우리는 그 정도의 특산물이 잘 안 돼. 이렇게 본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답 나올 게 5번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계속 문제가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좀 제법 걸립니다. 근데 대동법이나 조세제도와 연결된 거는
한 번은 더 만날 거예요. 내년 안에. 왜냐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강은 이제 또 풀어보시고 다음 주는 제가 일단 문자는 보내드릴게요. 한번 오늘 중으로 학원번호로 그 강의 씨하고 시간 문자 갈 거고요.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던데 다시.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은 아마 프린트로 할 겁니다. 그 각 반마다. 두 분은 그 수성고식 그 강의 잘 알려드릴게요. 시간하고. 진짜요? 어디서 할